줄이 꼬인 형태의 심벌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조롱을 조금 받았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이거 덜 받은 겁니다. 아, 이게 덜 받은 거예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제 취향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라는. 고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요즘 리브랜딩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듀오톤과 오픈패스의 디자이너 두 분을 모시고 좋은 리브랜딩은 어떤 건지 리브랜딩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실제로 이 리브랜딩을 본인의 커리어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디자인 스펙트럼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듀오톤 브랜드 디자이너 임형수 책임입니다. 브랜드 디자이너시잖아요. 굉장히 좀 어떤 은유를 좋아하시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메타포 흘리기입니다. 지용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나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똑같은 리브랜딩 사례를 보더라도 또 두 분이 접근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리브랜딩 사례 되게 많잖아요. 좀 두 분이 가장 흥미롭게 본 리브랜딩 사례를 딱 하나씩만 간단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떤 리브랜딩 사례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EPL을 간혹 즐겨보는데요. 작년 11월쯤에 토트넘 핫스퍼라는 구단에서 브랜드를 리뉴얼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구단에서 사용하는 엠블럼을 좀 리파인을 해갖고 아이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엠블럼 복각을 해갖고 다시 이제 새로운 브랜딩에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실 이 100년의 이상의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잘 없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뭐 대부분 축구 구단들이 그렇겠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옛날에 사용하던 엠블럼 같은 것도 다시 복각을 해서 팬층의 추억도 되살리면서 뭐 새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고,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게 전용 서체에 보면은 닭의 부리에서 이제 모티프를 가져와서 조금씩 이런 삐침들을 글자 끝에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데, 스포츠 구단 특유의 에너제틱하고 스포츠스러운 느낌도 잘 살린 타이포그래피가 아닌가.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좀 이쁜 것 같아요. 소감도 있고. 네, 성적만 좋으면. 지용님은 좀 어떤 사례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저는 좀 이제 오래된 사례긴 한데, 아마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UX 디자이너 분들에게 관련돼서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의 사례를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브랜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로고의 변화부터 떠올리는데, 인스타그램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로고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게 이제 프로덕트 UX,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까지도 이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 사례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에 앱스트랙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고, 거기에 시즌2에 이언 스폴터라는 디자이너분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전반적인 로고부터 인스타그램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외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반적인 UX 패턴이나 모든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사례라서 테크 쪽에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용님께서 지금 인스타그램 사례 말씀해 주시면서 단순히 로고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같은 비디자이너들은 리브랜딩 하면은 이꼴 그냥 로고 바꾸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 리브랜딩이 어떤 건지, 로고를 바꾸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리브랜딩을 하는 건 어떤 비주얼을 바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실제로 지금 회사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나 하는 어떤 특정 국면에 이르렀을 때 그 리브랜딩이라는 걸 진행을 하거든요. 광고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제품 자체가 좀 뭔가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걸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꽤 많은 변화 지점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들을 유저들에게,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소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저들이 우리 제품을 씀으로써 어떤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전반적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리브랜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바꾸는 거. 실제로 리브랜딩 과정에서 또 디자이너가 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리브랜딩에서 실제 디자이너는 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로고 그릴 것 같고, 맞아요. 아이콘 그릴 것 같고, 그림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포스터 합성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획단에서부터 좀 할 일이 많습니다.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기 때문에 리브랜딩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버벌 브랜딩이라고 언어적인 브랜딩을 먼저 조금 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컨셉, 뭐 브랜드 핵심 가치, 뭐 브랜드 철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 그러니까 디자인 원칙을 조금 잡아서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가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결국 리브랜딩을 하고 나서 그 나오는 로고는 그 리브랜딩 모든 과정을 딱 하나의 이미지, 에셋으로 압축을 한 그런 정수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부정적인 의견이 일단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디자인도 당연히 그렇고 리브랜딩도 당연히 그런 관점이 있는데 얼마나 크냐 적냐의 차이인 것 같고 있을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이미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누가 봐도 좀 아직 덜 다듬어졌거나 아쉬웠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서비스들이나 잘 어쨌든 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로고라는 것은 숙련된 디자이너들의 그 전 세대 디자이너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리브랜딩은 항상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네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리브랜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정답이 아니어도 좋고요. 그냥 두 분의 개인 의견이어도 좋아요. 사실 시간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모든 리브랜드를 다루는 디자이너들은 나름의 이유 그리고 노력,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내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물들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물들은 사람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복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긴 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요인이라서 저도 이게 어렵긴 한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게 디자인적으로만 볼 수 없고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제품에게, 상품에게 원하는 바를 브랜드에 잘 반영을 시킨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좋은 브랜드로 잘 남아있는 것 같고 너무 시각적인 부분 혹은 너무 디자인 본의적인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어떤 조형적인 결과물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순간 조금씩 저는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여기거든요. 이건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반론이 많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이걸 얼마나 면밀하게 잘 분석하고 반영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공 확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리브랜딩 과정에서 디자이너들, 기획자들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가지고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리브랜딩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일단 소비자한테 공감을 얻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브랜드 경험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좋은 리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되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메타포 시작할게요. 카페 로고가 초록색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오래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 커피 한 잔 먹고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코지함을 느낄 수 있는 베이지색 계열로 바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와서 안에서 뭔가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브랜드 확장이 됐다더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제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줬고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줘서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리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중들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의 교집합, 공감대가 큰 리브랜딩일수록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싱크를 맞추는 시간이 꽤 들고 이걸 잘해서 공감대가 큰 결과물이 나올수록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스위트 스팟이 떠오르더라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사례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뀐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사례만큼 큰 임팩트나 큰 변화가 있는 사례가 좀 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지용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페이스북이 왜 메타로 리브랜딩을 하게 됐을까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게 된 게 2021년 10월이거든요. 사실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라는 사명에 바뀐 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냐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반증하듯이 이후에 1년 동안 메타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커버그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굉장히 지향하고 앞으로 더 큰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부상이 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고 생각하고 그걸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메타라고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시프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 옳은 변화가 아니었나. 약간 배수의 진에서 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워킹을 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 라이브로 그때를 봤었는데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의 그 좁은 식견에서는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변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100%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브랜드 네이밍을 바꿨다는 데 굉장히 저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리브랜딩 사례에서 네이밍을 바꾸는 거는 뭐 거의 그냥 새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랑 다름이 없을 정도의 시도인데 이런 것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에 일단 기업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다. 다른 것들을 내다볼 것이다 라는 것이 엄청나게 투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메타라는 이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가라고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도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메타라는 의미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라는 이름 되게 잘 정한 게 아닌가. 왜냐면 메타
발음도 쉽고 네. 짧고 그리고 의미도 좋고 되게 잘 설정한 이름이 아닌가. 심벌 마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네. 뭔가 줄이 꼬인 형태의 심벌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조롱을 조금 받았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이거 덜 받은 겁니다. 아, 이게 덜 받은 거예요? 이게 조형적으로 봤을 때 전에 없던 형태이기도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메타포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M자고 하나는 이제 메비우스의 띠, 무한대를 상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3D로.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환경에 놓였을 때 360도로 봤을 때 그때마다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심벌 마크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단순한 이 줄 안에 뭐 재질을 바꾼다거나 텍스처를 바꾼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변주도 줄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X라는 메타 자체 디자인 그룹에서 같이 에이전시들이랑 디자인을 한 건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새로 공개를 했는데 이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3D로 제작되는 걸 상정을 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서체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보통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메타라는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3D 환경이고 이제 VR을 끼고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환경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 3D로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라는 기업이 나가자고 하는 방향도 서체 디자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두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메타가 시도했던 리브랜딩은 성공적인 리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보는 게, 이 네이밍이 일단 저는 너무 와닿고, 그 이후에 메타의 행보를 보면 적절한 의도로 바꾼 거고 그것이 잘 어우러졌다.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들도 워낙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리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게,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AI 사업과 VR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과 메타가 AI 사업과 VR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이 어디에 더 착붙인가를 보면은 메타라는 이름이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폼 체인지가 항상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완전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오픈 AI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픈 AI가 챗GPT라는 서비스로 알려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리브랜딩을 저는 좀 되게 빨리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유서 깊은 브랜드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최소 막 5년, 10년 막 숙성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기도 한데, 오픈 AI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연구소로 시작을 했던 오픈 AI가 이제 3, 4년 전에 챗GPT로 더 이름을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그 서비스의 파급력, 그리고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켓에서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오픈AI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주얼이나 어떤 브랜드 일관성, 이런 것들을 재정돈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좀 디자이너가 포착하는 디테일이 있을까. 이 오픈 AI 리브랜딩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변화들을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각적 변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다고 여겨지긴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브랜드 컨셉 영상을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점을 이용해서 컨셉트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눈에 띕니다. 처음에 이렇게 점이 나와서 그게 워드마크도 되고 그 뽀글뽀글뽀글 하는 사운드가 나와요. 워드마크라든지 심벌이라든지 사운드, 모션, 사진이랑 어우러지면서 브랜드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데 되게 친근하고 활달하고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첨단의 느낌도 낸다고 저는 그렇게 감상을 받았거든요. 오픈 AI는 이 AI를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 디자인에 잘 녹여낸 사례가 아닌가, 이 점을 바탕으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워드마크를 보시면은 원형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알파벳 O를 그릴 때 정원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모든 타이포그래피의 기원은 손글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자로 옮기고 디지털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원으로 그려져 있으면 인간의 눈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동그라미는 살짝 찌그러진 원입니다. 이제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지점을 조금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원이 아닙니다. 제가 대봤어요. 눈에 보이세요? 정원이 아닌 게? 시각인지에서 구조화가 저는 와 진짜 난 지금 너무 대단해. 워드마크뿐만 아니라 이제 서체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심벌 같은 경우도 그 원을 중심으로 굵기를 획일화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원래 기존에는 보시면은 여기가 더 얇고요, 바깥이 더 굵어집니다. 그런 것들 이제 획일화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 굵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굵기로 변환해서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의 이거는 예상이긴 한데, 오픈 AI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라든지 환경에서 이제 심벌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 굵기라는 것이 이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지면에 인쇄됐을 때라든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야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도된 것이 아닌가. 그럼 이 리브랜딩 과정 거치면서 AI를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 이 디테일 중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 때 굵기, 서체의 두께를 조정하는데 수치를 계산하는 정도의 AI를 사용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그럼 지홍님 최근에 리브랜딩 반응은 어때요? 왜냐면은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욕을 안 먹기도 힘들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 레딧을 봤어요. 뭐 한 거임? 레딧에서 긍정적인 반응 찾기가 더 어렵긴 합니다. 애시당초 굉장히 큰 틀에 뭔가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면서 다듬는 형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고 그 일관성을 지키는 형태에 가까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리디자인 하면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뭐 한 거임과 왜 한 거임. 그렇기 때문에 왜 한 거임이 안 나온 순간 괜찮지 않나. 왜 한 거임보다는 뭐 한 거임이 낫다. 그러니까 안정성만 생각을 하자면. 그럼 마지막으로 자, 오픈 AI 리브랜딩에 대해서 두 분의 개인적인 평가. 뭐 시간이 뭐 성숙되진 않았지만 딱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워드마크나 기하학에서 출발한 형태를 찾는 것 너무 제 취향입니다. 아, 취향이다. 네, 닷을 가지고 이미지를 풀어내는 이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브랜드가 내세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래도 저한테는 공감이 됐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성공했네, 오픈 AI. 성공했네요, 먹혔네요. 저한테는 교수님한테는. 지용님은 어떠세요? 저는 타이밍적으로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3, 4년 전에 GPT가 나왔을 때는 선두주자였고 굉장히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한 몇 개월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많이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도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가 뭘 하겠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떤 주목을 가져오고 오픈 AI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지 않나 해서 사업적으로 타이밍적으로는 유효한 시기가 아니었나.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네요. 사실 저는 바꾼 비주얼 자체는 저한테는 그렇게 설득력이 높진 않은데 시기가 전 좋은 것 같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케이스 스터디 마지막으로 국내 브랜드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국내 브랜드가 지용님은 저번 컨텐츠에서 이제 한번 만나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당근입니다. 당근 마켓에서 당근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근마켓일 때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립했을 때였고 당근이라고 바뀌게 된 거는 전 사업적 변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종합 서비스로서 당근이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마켓을 떼냈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마켓을 떼냈다. 네, 마켓을 떼내고 그냥 당근이라는 이름으로 로컬 서비스의 프레이밍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고 있다. 또 당근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계속 글로벌로 노크를 하면서 이런 리브랜딩 필요성을 절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번엔 또 형수님한테 진짜 리브랜딩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리브랜딩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당근 리브랜딩은 더 다르게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목적이 있다. 당근이라는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지향점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브랜딩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볼에 나타나 있는데요. 당근 모양의 이게 이제 그 맵 마커입니다. 지금 새롭게 진행이 된 거 보면 이 맵 마커의 비율이 아래로 조금 줄어들고 아래 이 이파리가 뭔가 다른 형태로 변했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의미를 조금 보니까 당근 하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하트처럼 생겼어요. 약간. 예, 이 하트를 모티프로 이제 이 이파리랑 연결을 하신 거고, 당근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두 번째는 연결, 그리고 삶.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하트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 뭐가 변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다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래픽 모티프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의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몽글몽글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번에 브랜드 전용 서체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익살스러운 곡선이 텍스트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의도하신 반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옷 같은 경우 되게 원래 그 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곡선을 눕혀가면서 약간 좀 더 활동적이고 약간 포근한 느낌을 더 잘 살리지 않았나. 아무래도 서비스가 되게 많아지고 네.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브랜드 체계를 가지고 이제 심볼이랑 조합을 해가면서 당근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좀 마련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 브랜드가 서체를 왜 내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생인 건 맞습니다. 웬만한 디자이너들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브랜딩에 있어서 서체는 그냥 기존에 있던 서체를 이 브랜드를 위해서 쓴다라고 지정하는 정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각 브랜드마다 서체를 새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 텍스트가 가지는 힘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브랜드라는 게 있으면 뭐 그것을 광고를 하거나 뭐 패키지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텍스트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지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15초짜리 TV 광고라든지 이 정도에만 텍스트가 필요했어서 소비자들이 잠깐 보고 지나치는 거에 불과했을 텐데 지금은 이 컨텐츠가 홍수가 일어나면서 또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브랜드마다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이제 사용자들은 계속 텍스트를 보겠죠. 쇼핑몰, 이커머스 같은 데 가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사람들이 계속 그 상세 페이지를 내리면서 많은 텍스트를 보겠죠. 네. 텍스트라는 요소가 가지는 힘이 예전보다 너무 강해져서 이 브랜드의 목소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듯이 네. 브랜드도 이 텍스트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야 약간 그 브랜드만의 일관성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어졌고 텍스트 형태에서 느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서체 디자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브랜드 일관성도 지키고 그걸 또 무료로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용하면서 이거 이 브랜드 서체다. 배달의 민족 한나체더라. 그거를 이제 자꾸 사람들이 쓰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도 여기저기 알려질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브랜드의 목소리다. 실제로 이 리브랜딩에 대한 반응이 또 어땠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디자이너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귀여운 거 못 이긴다고. 이게 당근 같은 경우는 차가운 서비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기란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바뀐 모습들이 더 그 따스함이 더 느껴져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당근이 2023년도 이후에 최초로 이제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글로벌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같은 상승 흐름을 타지 않나? 자, 이제 오늘 컨텐츠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리브랜딩을 좀 공부를 하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중요할까? 이 리브랜딩을 경험을 해보는 것이 커리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보다 근데 이 리브랜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하우스 디자이너거나 브랜드 에이전시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랜딩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이 브랜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그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언어적인 아이덴티티로 풀어지는 것과 그것들이 디자인 원칙이 되어서 시각적으로 풀어지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다른 디자인 분야에도 그런 비슷한 프로세스들을 반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UX라든지 이 리브랜딩을 경험해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프로세스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껴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결과물까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형수 디자이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공부나 분석은 누구나 한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보제인 게 기존의 브랜딩과 바꾼 브랜딩 사이에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기존의 로고와 기존의 여러 가지 브랜드 메시지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며 바꾼 건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그때의 시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정렬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접근을 했는지를 보다 보면은 단순히 디자이너가 화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분석,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걸 임팩트가 높다고 판단하고 최선의 수를 내렸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저는 꼭 한 번씩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특히나 뭔가 리브랜딩을 했다면 꼼꼼하게 그 면면을 함께 보면서 체크해보는 게 너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리브랜딩을 했을 때 그냥 로고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나 실제로 어떤 과정을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한번 스스로 추측이 됐든 자료를 찾아보든 그렇게 좀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니어가 어떤 역량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지. 요즘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월등하십니다. 저보다 잘한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가 처한 문제가 뭔지를 일단 명확하게 보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고 이런 솔루션들을 가져왔는데 이 솔루션을 가져온 근거는 뭔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디자인에 반영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탄탄히 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나와 있는 선배 디자이너분들이 한 사례들이라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잘하는 그 디자인 선배들의 교보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네, 물론 정리를 좀 선배들이 잘 해주셨어야 됐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준비한 얘기들을 다 해봤는데 두 분은 오늘 좀 어떠셨는지. 리브랜딩이라는 게 어쨌든 환호성을 바로바로 보내는 쪽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하도 험난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분들의 부담감이나 고생이 이루 말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변호가 될 만한 얘기를 제가 했길 바라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약간 이런 면면의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리브랜딩이 쌓아 올려져 있다는 거 함께 이해해 주시면 이게 더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수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 살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는 타입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거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다른 분들의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혹시라도 좀 틀린 정보가 있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박시 당신 의견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마무리해보고 네, 두 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